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디행성의 디디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비익조와 열리지입니다. 비익조는 중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전설 속의 새인데요. 눈과 날개가 한쪽밖에 없는 새로 혼자서는 날 수 없는 새입니다. 두 마리의 비익조가 짝을 지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새죠. 이런 특징 때문에 비익조는 중국 신화에서 남녀의 사랑을 상징하는 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비익조와 함께 사랑을 대표하는 소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소재는 바로 열리지인데요. 원래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던 나무였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의 나뭇가지가 엉키면서 마치 하나가 되어 자라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리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비익조와 열리지를 소재로 전승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주로 현생에서는 이뤄지지 못한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많은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신화소설 수신기에서 이런 소재를 모티브로 한 한빙 부부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송나라 광왕의 신하 중에는 한빙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빼어난 미모를 지닌 하씨 여인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해 부부간의 정이 유달리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왕이 하씨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고 권력으로 한빙의 아내를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한빙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왕을 원망하자 광왕은 한빙에게 죄를 씌어 감옥에 가둬버렸고 변방의 지역으로 멀리 보내 낮에는 변방을 지키고 밤에는 성을 쌓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던 아내와 생이별을 하고 고된 형벌에 시달리던 한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씨 여인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광왕 몰래 자신의 옷을 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광왕과 함께 성위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던 하씨 여인은 성위를 산책하는 척하다 순식간에 몸을 던져 아래로 투신했습니다. 하씨 여인이 떨어지던 순간 신하들이 급히 옷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리 자결을 계획하고 옷감을 상하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녀를 붙잡으려 했던 손에는 찢어진 옷자락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하씨 여인의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제가 살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건대 시체라도 남편과 합장하여 주소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에 질투를 느낀 광왕은 몹시 화가 났고 하씨 여인의 마지막 소원마저 외면했는데요. 부부의 시체를 일부러 떨어뜨려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광왕은 무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은 맺어질 수가 없다. 만일 무덤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막지 않으마. 그날 저녁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나무가 두 무덤 끝에서 자라나오더니 열흘 만에 서로 엉키고 구부러져 아래에서는 뿌리가 교차하고 위에서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혔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는 암수 한 쌍의 원앙이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구슬피 울어 듣는 이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슬프게 여겨 한빙 부부의 묘에서 자라난 나무를 서로상, 생각할사, 나무 숫자를 합쳐 상사수라고 불렀는데요. 남녀의 애타는 사랑을 표현하는 상사라는 단어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또 다른 민간전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푸미족의 이야기입니다. 푸미족의 아가씨와 한족의 청년은 서로 깊은 사랑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여자 쪽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머니는 아들 셋을 이용해 청년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들이 청년을 만나보니 외모도 잘생기고 성격도 성실해서 여동생이 그에게 시집가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살해를 지시했던 여자 쪽의 엄마가 나서 직접 독침을 사용해 청년을 살해했고 여자는 살해당한 청년의 시체를 산 위로 가져가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때 불 속에서 한 줄기 푸른 연기가 나오더니 여자를 휘감았고 여자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자의 엄마는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의 뼈가루를 각각 분류하여 길 반대편에 묻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양쪽에서 커다란 나무가 나오더니 나뭇가지가 서로 엉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 나무마저 베어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두 마리의 새가 나와 날개를 마주하며 산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비익조와 열리지는 이처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자주 쓰인 소재였는데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백거이가 지은 시에도 이 소재가 등장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장안가로 긴 한탄이라는 뜻인데요. 과거 당나라의 6대 형제였던 당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장안가는 극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시어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시였는데요. 시인으로 유명했던 백거희의 유명세를 더욱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장안가를 외울 줄 아는 기생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몸값이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였다고 합니다. 장안가는 120편에 걸친 장편 서사시인데요. 그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헤어질 즈음 간곡히 다시 하는 말, 두 마음만이 아는 맹세의 말 있었으니 7월 7일 장생전에 인적 없는 깊은 밤 속삭이던 말, 하늘을 나는 새가 되면 비익조가 되고 땅의 나무로 나면 열디지가 되자고 천지 영원하다 해도 다할 때가 있겠지만 이 슬픈 사랑의 한 끊일 때가 없으리. 비익조와 열리지에 빗대어 사랑을 속삭일 정도였다면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또한 얼마나 애절했을지 추측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둘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일종의 불륜관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귀비의 본래 이름은 양옥환으로 현종의 아들이었던 이모의 아내였습니다. 다시 말해 양옥환과 현종의 사이는 원래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현종의 아내였던 무예비가 사망했고 무예비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현종은 큰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현종의 마음속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양옥환이었습니다. 현종은 아름다운 미모와 총명함을 지닌 양옥환에 푹 빠졌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철을 빼앗는 모양새가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묘책을 쓰는데요. 우선 양옥환을 아들과 떨어뜨려 놓은 뒤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여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되 대외적으로 그녀를 소개할 때는 아들의 아내가 아닌 법명을 부여받은 여도사로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현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양옥환은 궁에 입궐한 지 5년 만인 그녀의 나이 27세에 여도사라는 애매한 신분을 벗어나 황제의 아내를 지칭하는 귀비라는 칭호로 봉해졌고 양귀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종은 그녀의 환심을 얻기 위해 양씨 집안 사람들에게 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양귀비의 입지가 탄탄해짐에 따라 양씨 일족의 지위도 함께 격상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때 양귀비의 사촌 오빠였던 양소가 지략을 활용해 기민하게 움직였고 현종에게 국충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아 양국충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며느리의 여자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뒤 그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현종의 모습은 어딘가 실속 없어 보이지만 본래 현종은 집권 초기에는 현명한 군주로 불릴 정도로 지혜로운 황제였다고 합니다. 정사에 충실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잘 마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며 직언을 서슴지 않는 신하들을 경질하는 대신 되려 그들을 옹호하고 신하들의 잔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며 현명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변하는 것일까요? 3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제의를 한 현종은 후기에 이르자 집권 초기에 현명했던 모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귀비에게 푹 빠져 정사는 거의 돌보지 않은 채 국정을 관장하는 모든 일을 간신이었던 이인보에게 위임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간신이었던 이인보가 권력을 쥐고 국정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리까지 번지게 되면서 당나라 조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는데요. 이 시기 대립구도를 형성한 주요 인물들은 당나라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던 재상이라는 높은 직책을 지닌 이인보와 양귀비의 기세를 등에 업은 양귀비의 사촌오빠 양국충, 그리고 지방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했던 절도사라는 직책의 안녹산이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의 권력을 두고 그들 사이에 반목과 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요. 이후 재상이었던 이인보가 병환으로 사망하면서 양국충과 안녹산 사이에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됩니다. 재상의 직책을 이어받은 양국충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높은 관직을 지녔지만 안녹산을 향한 경계와 긴장을 언제나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녹산은 호족 출신에 체중이 200kg 가까이 되는 거구로 배가 무릎에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녹산을 처음 본 현종은 그 둥그런 배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어봤다는데요. 안녹산은 능청스럽게 오직 폐하를 향한 일편단심이 들어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안녹산은 이처럼 상대방이 경계를 품지 않도록 재치있게 행동하는 교활한 지혜가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하루는 양귀비 앞에 바짝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뒤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을 양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합니다. 양귀비보다도 10살도 넘게 많은 안녹산의 행동은 기이하게만 보였는데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공경할 만한 분을 찾고 있다는 말로 양귀비의 마음을 빼앗아 흔쾌히 양귀비와 현종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안녹산은 이후 현종과 양귀비를 동시에 마주하면 양귀비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는 야만이는 어머니를 먼저 챙기고 아버지는 그 뒤입니다
라는 말을 하며 어릿광대 짓을 자처해 주변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안록사는 이처럼 익살맞고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현종과 양귀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인물이었습니다. 양국충이 안록산을 경계한 이유는 그가 현종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안록산의 직책이 지방 병사를 통솔하는 절도사였기 때문에 사병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국충은 안록산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현종에게 안록산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궁정의 상황이 어느새 안록산의 기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안록산은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5만의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향합니다. 이 사건은 안록산과 그의 부하였던 사사명 등이 합쳐 일으킨 반란이라고 하여 안사의 난이라고 불리는데요. 사태가 다급해진 현종은 양귀비와 양국충 그리고 몇몇 측근들만 데리고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종을 따르던 병사들이 이 모든 난국의 원인을 양국충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개한 병사들은 양국충에게 몰려가 화를 쏘기 시작했고 양국충은 달아나려 했으나 끝까지 추적당해 결국 병사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병사들의 분노는 양국충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뭉친 병사들이 양귀비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양귀비는 현종이 지금껏 자신의 영혼처럼 아끼고 끔찍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귀비의 죽음을 스스로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양귀비는 현종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죽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택했는데요. 양귀비의 마지막은 허리띠를 끌러 직접 목을 매서 자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당현종의 환관 중 한 명이었던 고력사의 손으로 목이 졸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마지막은 안사의 난 속에서 아주 비극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쓴 장안가가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읊은 시인지 아니면 현종이 정사에 소홀하고 양귀비에 빠져 나라를 몰락하게 만든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 쓴 시인지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안가를 직접 지은 백거이가 자신이 쓴 장안가를 정세를 풍자하는 목적의 시로 분류한 것이 아닌 마음속의 느낌을 읊조린 감상시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장안가를 살펴보면 며느리를 강탈의 아내로 삼았다는 불륜의 이야기 등은 나타나 있지 않고 오직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애절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백거이가 이토록 감상적인 시를 쓰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안가는 백거이 나이 35에 쓰여진 시인데요. 백거이는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이후 37의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요.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늦은 결혼을 한 편이었습니다. 백거이가 결혼을 미루게 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제목은 잠별리로 몰래 하는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백거이가 결혼을 하기 직전에 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울 수 없어요. 남몰래 이별해야 하기에. 말할 수 없어요. 남몰래 사랑해야 하기에. 우리들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요. 깊은 새장 한밤에 갇혀 홀로 자는 새. 봄날 날카로운 칼날에 잘린 열리지 신새. 황하강물 비록 탁하지만 맑아질 날 있고 까마귀 머리 검지만 희어질 날 있으리. 오로지 남몰래 이별해야 하기에 우리 서로 기꺼이 기약 없이 헤어져야 하리. 백거이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에는 남몰래 이별을 해야 했던 연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의 이름은 백거이가 쓴 시에서 종종 등장하는 상령이라는 이름의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상령이 등장한 시들을 종합해보면 백거이와 상령은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고 결혼까지 꿈꿀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문의 차이와 부모의 극심한 반대로 사랑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이별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백거이는 37세의 나이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상령에 대한 백거이의 그리움은 결혼 뒤 8년이 지나 쓴 시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거이 나이 45세에 쓴 시 감정입니다. 뜰에다 옷 가지며 장신구를 말리다 보니 고향에서 가져온 헌 신발이 눈에 뜨인다. 지난날 내게 준 사람을 생각해보니 이웃에 사는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내게 주면서 하던 말이 떠오른다. 꼭 이 신발이 다 닳도록 신어주세요. 영원히 이 신발의 두 끈처럼 함께 걷고 함께 멈추길 원합니다. 나는 이곳 강주로 자천되면서
삼천리 길을 이리저리 떠돌았다. 그래도 다정한 그녀에게 감격하여 이곳까지 함께 가지고 왔다. 오늘 아침 그리움에 어찌나 슬프던지 손에 들고 거듭 바라보며 놓을 수 없었다. 지금 사람은 혼자지만 신은 두 짝인데 우리 두 사람 이 신발 같은 적 언제였던가. 아, 신발이여. 가엾기도 하구나. 속에 술을 놓고 겉에 비단을 입힌 신발이 오랜 장마 기간을 거치고 나니 빛이 바래고 화초 무늬는 사라져 버렸다. 백거이는 이별을 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는데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옛 사랑에 대한 기억과 이별을 통해 경험한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를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시로 쓸 수 있었던 건 백거이 또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비익조와 열리지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비익조와 열리지는 게임이나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연인 캐릭터인 라칸과 자야의 모습에서 비익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캐릭터를 보면 반쪽분인 날개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귀환을 할 때는 날개가 합쳐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비익조를 참고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캐릭터 제작 당시 비익조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비익조가 등장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유산으로 2003년에 개봉한 로맨스 코미디 영화인데요. 배우 임창정과 김선아가 주연으로 나와서 정말 맛깔스러운 연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비익조가 등장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요. 임창정이 하는 온라인 막고 게임의 아이디로 한번 등장하고 김선아가 참가하는 퀴즈쇼에서 문제의 답으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는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순위 베스트에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남녀 사이의 사랑을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우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너무 평범해서 사랑을 단어로 표현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사랑이 정말 평범합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둘 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두 사람 다 서로를 열렬히 그리워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크게 안 나와요. 영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을 공유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는 감정에 솔직하고 용기 내서 다가가는 장면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 또한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기분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너무나 소박하고 만남의 과정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관계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에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면 그 누가 그 관계를 가볍다 할 수 있을까요? 영화 위대한 유산에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크게 깊이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코믹 요소 하나로도 충분히 재밌고요.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주인공 남녀의 감정이 드러나는 마지막 씬도 나름 괜찮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연도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죠? 저에게 2018년은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였어요. 여러분도 남은 시간들 한 해 동안 있었던 좋은 기억들만 떠올리시면서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